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기체는 꼬리 쪽을 제외하고 형체가 남지 않았습니다. 탑승객 181명 중 한국인은 승무원을 포함해 179명이고 태국인은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구조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합니다. 불길이 워낙 컸고 동체가 거의 다 탔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입니다. 여객기는 꼬리 칸만 남은 채 거의 모두 불에 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무안에 도착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입니다. 오전 9시쯤 착륙 중에 활주로 말단 지점에서 벗어나 시설물을 들이받고 화재까지 발생한 겁니다. 2009년 제작된 여객기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을 포함해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력 총 490명이 투입돼 40여 분 뒤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뒷부분에서 승무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181분 중에요. 2분을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계속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충돌 이후 정황을 고려할 때 구조자 외 탑승객 대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는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고를 보낸 지 2분 뒤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분 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 시도부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채 6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딩 기어도 펼치지 않은 여객기가 활주로 일구 방향을 따라 빠르게 들어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여객기는 동체가 그대로 활주로에 부딪히며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갑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여객기는 활주로 끝을 벗어나 공항 외벽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기체는 두 동강이 났고 앞부분은 그대로 땅에 박혔습니다.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 사고가 발생한 건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54분 여객기는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오전 8시 57분 관제탑은 저공 비행 중이던 여객기의 조류 충돌을 경고합니다. 이어 2분 후인 59분 사고 여객기의 기장은 메이데이를 긴급하게 타전합니다. 여객기가 날아오던 새 무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조난 신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사고 여객기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3분 후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활주로에 착륙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제탑 경고에서 사고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분이었습니다. 충돌 시 충격이 워낙 컸고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터라 사상자가 컸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무안공항에서는 지금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레인 장치가 설치돼 기체 일부분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지금 수색 작업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활주로를 벗어나 있는 훼손된 기체 일부가 보이는데요.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전부 불에 탄 상황입니다. 여객기와 충돌한 공항 끝쪽 외벽도 심하게 부서져 당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둠이 깔리면서 대형 크레인이 파손된 기체 후미 부분을 들어 올려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들과 군 병력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부서진 잔해를 확인하며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76명으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고 여객기에 음성기록 장치와 비행기록 장치가 담긴 블랙박스도 현장에서 수거돼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그러면 사고 당시 상황과 원인을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나기 직전 목격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된 생존자 중 한 명은 엔진에서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 한 탑승객은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사고 후 구조된 2명의 승무원 중 1명은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밖에서 사고를 확인한 목격자도 당시 급박함을 전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가서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았던가 봐요. 한 바퀴 돌고 와서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담벼락에 탁 받으면서 쿵쿵 하면서 불이 났어요. 들썩들썩 하는 이런 그 굉음이 들렸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놀라서 이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저기에서 이제 그 폭발이 돼가지고 검은 연기가 저쪽까지 그냥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탑승객 가운데 1명도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가족에게 남겼습니다.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 못하는 중. 언제부터 그랬는데 방금 유언해야 하나? 해당 탑승객은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사고 소식에 현장을 찾은 사람들도 망연자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고 이제 2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펑 소리와 함께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보였다. 눈으로 봤을 때 바퀴는 내려와 있었다는 등 목격담도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희생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제탑 교신 내용과 목격담에서 공통적으로 새떼와의 충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단 새가 여객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불리는 이런 사고는 여객기에 치명적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객기가 새와 부딪혀 착륙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와 비행기가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비행기 동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항공사고입니다. 지난 2009년 이른바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US 에어웨이즈 1549편 불시착 사고가 대표적인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입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는 국내 공항에서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공항 주변에 새들이 몰리면서 전국 각지의 공항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철새가 많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공안에서는 조류 퇴치팀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항공기 안전 운항에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 역시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자리 잡고 있어 당국도 버드 스트라이크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사고 여객기가 이틀 전 몇 차례 시동이 꺼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객기를 탔던 승객은 불안한 마음에 승무원에게 물어봤지만 별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이륙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없이 무안공항으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여객기가 승객들이 탑승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7일 사고 여객기를 이용했던 한 승객은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시동이 몇 차례 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승객은 무안공항을 출발해 방콕으로 여행을 갔으며 그날 오전 1시 30분 사고 여객기로 방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불안해 승무원에게 이야기했는데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승객들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행기는 그대로 운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항 중 다른 문제는 없었고 무안공항에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100% 정비를 이루어져서 이륙을 해야 되는데 80~90%만 정비를 해서 이륙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죠. 사고기는 지난 2022년 11월 20일 일본 간사이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으나 이륙 직후 조류 충돌로 의심되는 엔진 고장으로 회항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번 사고는 무안공항에 국제선이 정기 취항한 지 21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17년 만에 정기 국제선을 부활시킨 데 따른 신규 노선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무안공항과 방콕으로 가는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 건 지난 8일부터입니다. 일주일에 4번 무안과 방콕으로 갔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4월 무안공항에 처음 취항했는데 비정기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와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등 3개 노선에 취항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국내선인 제주 무안 노선을 시작으로 4년 만에 재취항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이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자 이달부터 국제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가 이 무안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취항을 하겠다라는 신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갑자기 이렇게 휴직이 있던 공항에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현재 무안공항엔 9개국 18개 노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태국 방콕 노선 탑승률은 95%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였는데 취항 한 달도 안 돼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착륙 당시 영상을 보면 활주로에 들어선 여객기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2,800m 길의 활주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벽을 들이받을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고장으로 항공기를 멈출 장치 대부분을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2.8km로 속도를 줄였다면 활주로에서 멈췄겠지만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끝단에 외벽에 들이받았습니다. 활주로에서 벽까지 300여 미터 여유 공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뒤 시스템 고장으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퀴 없이 브레이크 작동은 어려웠고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 하강할 때 항력을 만들어 속도를 줄이는 플랩도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플랩이 안 내려왔으면은 플랩에 의한 속도 처리도 안 되는 것이고 2009년 허드슨강에 착륙해 승객 모두를 살렸던 허드슨강의 기적처럼 무안공항 인근 바다 착륙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완전히 조종 불능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다보다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체 착륙이라 하더라도. 더 긴 활주로를 찾기엔 긴급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여객기는 애초 착륙하려고 했던 활주로의 반대 방향으로 착륙했습니다. 원래는 남에서 북으로 착륙하는데 이번에는 북에서 남으로 역방향 착륙을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객기를 정상 착륙 방향으로 돌릴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를 통해 일주일 전 같은 시각 7시 2216편의 착륙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공항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고 여객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강하다 활주로 끝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기술을 올려 고어라운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반원을 그리며 원래 방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180도 급선회 후 북에서 남쪽으로 착륙했습니다. 이제 복행을 하면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01 방향으로 착륙 시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짧은 쪽으로 관제탑하고 협의해서 착륙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바람 방향에 따라 착륙 경로가 그때그때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정면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을 맞으며 속도를 줄이는데 뒷바람을 맞을 경우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정상적인 고어라운드를 하기에는 시간과 고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쭉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서 대신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걸리죠. 근데 그때까지 한 바퀴 돌 동안에 자기가 고도 유지를 못할 만큼 추력이 없어질 걸로 판단했거나 그런 화재가 연기가 막 들어왔거나. 다만 사고 당시 바람이 약해 착륙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고 기장과 관제탑의 판단에 따라 긴박하게 역방향 착륙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착륙 당시 소방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공항과 16km 떨어진 무안소방서 청계센터에서는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소방 대응은 신속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길이 워낙 세서 먼저 진화에 나선 공항 소방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소방청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9시 3분. 사고 현장과 16km 떨어진 무안소방서 청계 119 안전센터 소방대가 1분 만에 편성됐고 현장 도착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소방대 편성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인데다 내비게이션으로 15분이 넘는 거리를 정신없이 달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빨리 간 거죠. 왜냐면 얘는 도로의 속도 다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 신호도 무시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다른 항공 전문가들도 출동은 비교적 신속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불길은 초진이 사고 40여 분 만에 잡힐 정도로 초반부터 매서웠습니다. 외부 소방대원에 앞서 먼저 진화에 나선 공항 소방대도 뾰족한 수가 없었을 거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절차에 따라 항공기가 폭발하지 않는지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화재 진압이 1번입니다. 추가 폭발이 있을 걸 대비해서 쉽게 접근 못했을 머뭇거렸을 수도 있고. 무안공항은 30명 이상의 소방대원과 3대 이상의 전용 소방차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종사가 동체 착륙을 예고했는데도 활주로에 특수 거품을 뿌리는 등 소방대의 화재 예방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제주공항은 대책본부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여객기 정기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 이상 징후는 없었다면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항공 프레스센터로 가보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현재 상황 설명해 주시죠. 제주항공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발생 5시간 만인 오후 2시,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유가족들과의 소통 문제, 사고 당시 관제탑 현장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가 출발 도착 전과 24시간 점검을 받았고 사고 이력도 없어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거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규명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무안공항에 260명 규모의 탑승자 가족 지원팀도 보내 유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가입된 10억 달러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명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지, 착륙할 때 나오는 바퀴, 즉 랜딩 기어는 왜 작동하지 않은 건지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경제부 최훈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우선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컸던 건가요? 일단 동체 착륙이 첫 번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륙을 하게 되면 보통 랜딩 기어, 즉 바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객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도착 한 5분 전쯤이 되면은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기장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 밖에서 나는 큰 윙하는 소리, 그러니까 바퀴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랜딩 기어입니다. 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퀴가 내려오면서 날개에 있는 스피드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작동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 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 영상을 보시면 그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 끝까지 미끄러지면서 공항 활주로 시설물을 충돌하면서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꼬리 부분, 후미 부분을 제외한 동체가 모두 파손, 전소됐습니다. 결국 이런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랜딩 기어가 왜 나오지 않은 건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동 랜딩 기어에는 핀이 있어서 핀을 뽑고 내리면 그 중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무거운 바퀴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 한 곳에 불이 붙었고 그렇다면 다른 한쪽 엔진을 쓰면서 비상 착륙을 해서 수동 랜딩 기어 작동이 가능할 텐데 이 조종사들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수동 랜딩 기어 작동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게 작동을 안 한 상황입니다. 아마 조류 충돌 이후에 발생한 항공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랜딩 기어가 수동으로도 안 내려왔다면 착륙보다는 상공으로 다시 올라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의문인데요. 엔진 화재로 아마 연기나 유독가스가 기체 내부로 유입이 되니까 급하게 동체 착륙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엔진 화재로 아마 전자 및 유압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압 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큰 기계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종관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워져서 힘으로 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 그게 조종사와 부조종사 두 분께서 이게 조종관 자체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 이걸 여객기 방향 자체는 지키기 위해서 이걸 잡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초에 기체 결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약간 오리무중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활주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활주로가 좀 짧아서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를 봤습니다. 1활주로의 길이는 2.8km 정도가 됩니다. 그림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은 3.7에서 4km 정도 되고요. 서울 김포국제공항 1활주로는 3.2에서 3.6km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많이 좀 짧습니다. 물론 더 짧은 청주국제공항 2.7km도 있습니다. 이 동체 착륙은 착륙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 기체의 동체를 직접 활주로에 접촉해서 착륙하는 비상 절차인데요. 이 동체 착륙에는 한 3km 정도의 긴 활주로 그리고 평탄한 표면 이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랜딩 기어 수동 조작도 모두 불가능한 이 최악의 상황에서 택하는 방법인데 기체를 최대한 수평으로 평평하게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서 활주로에 닿게 하는 그런 고난도 조종 기술인데 활주로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종단거리 비행에 용이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올해도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담벼락의 충돌에 불길에 휩싸인 제주항공 여객기. 보잉 737-800으로 6시간 이하 단거리 노선에 많이 활용돼 저비용 항공사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해당 기체의 생산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기체의 운항 기간은 15년으로 비교적 신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종은 이전에도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참사는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의 한 야산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로 지난 2022년 3월 중국 쿤밍에서 광저우로 가던 동방항공의 기체는 9,000m 상공에서 거의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132명이 전원 사망했고 사고 이후 동방항공은 해당 기체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321东航 MU5735 航班机上123名乘客和9名机组人员已全部遇难。 올해 4월에도 미국 덴버 공항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사의 비행기가 이륙 25분 만에 긴급 회항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륙 중 벗겨진 비행기의 엔진 덮개가 보조날개인 플랩을 치는 바람에 회항한 건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3월에도 미국 텍사스 포트로더데일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엔진 문제로 회항하기도 했고 5월에는 튀르키예의 지중해 연안 가지파샤 공항에서 착륙한 여객기에 바퀴 하나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 1969년 대한항공이 영업을 시작한 뒤 50년이 넘는 기간에 지금까지 10여 차례 가까운 국내 민항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피격이나 폭발이 아닌 이착륙 사고로는 괌 추락 사고 이후 최악의 사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국내 항공기의 주요 사고 일지를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항공기 이착륙 사고 중 가장 큰 참사는 지난 1997년 8월 대한항공 801편의 괌공항 착륙 사고로 228명이 사망했습니다. 괌공항 착륙을 앞두고 활강하던 중 나무와 충돌에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입니다. 항공기가 낮은 고도로 접근하다 활주로에 충돌해 사고가 났는데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here many it was the pilots, it was the automation, it was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pilots and the automation, and their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totality of what the automation did and did not do. 피격과 폭파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1983년 9월 대한항공 007편이 당시 소련 상공에서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명피해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87년에는 대한항공 858편이 북한 공작원이었던 김현희 등에 의해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폭발해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고는 1993년 아시아나 항공 733편으로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목포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전남 해안의 산에서 충돌해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 항공기는 보잉 737-800으로 국내에서 101대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고는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가 대규모 사상자를 낸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 외신들도 긴급 속보를 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승객 중에 태국인이 탑승했다고 알려지면서 태국 언론을 비롯한 각국 언론이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AP통신과 CNN, 뉴욕타임스 등은 한국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사고기에 태국인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자 태국 언론들은 참사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정부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CNN도 긴급 뉴스를 편성해 사고기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기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737-800 aircraft, so manufactured in Washington state. This could bring in investigators from Boeing and the United States to help out authorities here in South Korea.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도 온라인 톱뉴스로 사고 발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97년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 사고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긴급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NHK는 일본인은 타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남서부 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에 실패,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사망자와 생존자 수 등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비상대응팀을 가동하고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고 조사관을 급파했고 사고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근 기자, 블랙박스를 찾았다고요? 네, 사고 현장 여객기에서 블랙박스가 2개 있었습니다. 영상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이렇게 2가지인데 국토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블랙박스 2개를 모두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7시쯤에는 기체 잔해를 추가로 수거해서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밝히는 첫 단추는 끼운 셈인데요. 다만 분석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사 기간은 짧으면 6개월, 대형 사고의 경우 길면 3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에서 만들어져 블랙박스 조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하면서 상세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고 원인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여객기와 관제탑 사이 교신 기록을 우선 분석해 사고 경위를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고 현장에 파견된 항공사고 조사관이 무안공항 관제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고장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어느 부품이 왜 고장난지인지 밝히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가 난 직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부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뒤 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50여 분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신이 본부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1차장,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임명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으로 향해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총동원을 지시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지 이틀 만에 국정운영의 시험대에 오른 최상목 권한대행. 1,500원 코앞인 원달러 환율 등 악화한 경제 상황과 연이은 탄핵으로 행안부와 경찰청 등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고 수습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사고 수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연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9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9분.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애도글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적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고 수습 TF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주요 부처 장관들의 공백이 안타깝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설치하고 최대한의 지원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정쟁을 말자는 말 자체에 정쟁의 요소가 있다면서도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데 정부와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 수용을 두고 한덕수 총리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선 기다리겠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임명 시한을 주고 압박하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오늘 발생한 무한 사고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을 승계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 수용을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출당 조치 등 공세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공포 시한이 사실상 이달 말로 다가온 쌍특검을 거부할 때 탄핵을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좀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좀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시한을 제시하고 이를 넘기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무한공항 사고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사고 원인 규명이나 유족 지원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취하는 조치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0여 명에 대한 내란 선전죄 고발은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레까지 증거를 수집한 뒤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항공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를 합쳐 모두 5번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박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공문을 보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2번, 공수처는 총 3번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5번의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우선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하며 그제 헌재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했지만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불출석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세 번째 소환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수순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최근 김용현 전 장관 수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체포영장의 명분이 갖춰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확히 밝힌 건 아니지만 세 번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수사 관행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검찰이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결과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도 다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사령관에게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MBN과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수사인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우주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불발과 관련해 서남비 법조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결국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날짜 조율이 안 된 겁니까? 아예 연락이 없었던 겁니까?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수처에 확인을 해보니 윤 대통령 측과 출석 날짜 조율을 위한 어떤 연락도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된 건 없습니다. 예, 앞서 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건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죠. 다만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내란죄 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과연 적법한가에 대해서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성 기자, 또 하나요.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소환 통보가 지금까지 2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공수처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요.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1차가 12월 18일, 2차는 12월 25일, 그리고 3차는 오늘이죠. 12월 29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이 중에서 1차 소환 통보는 공수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차 소환 통보의 주체가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있는 공조수사본부였는데요. 따라서 이건 공수처가 통보한 횟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2번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차 소환 통보를 공조본 차원에서 했던 건 맞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공수처 명의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경찰이 아닌 공수처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차 통보는 그 횟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체포영장 청구입니다. 청구를 할까요? 만약에 한다면 또 시점은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예, 현재 강제 수사를 위한 명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가 빠르게 3차 소환 통보까지 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만 보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공수처도 부담감은 있는데요.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강제 구인에 성공을 한다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이 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협조 없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쓰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팀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시간을 좀 더 끌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 협조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공수처하고 잘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공수처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에 대한 기록이죠. 그걸 받았다고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 자료일 텐데요. 그런데 공소장을 함께 넘겨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공소장도 받았느냐라고 공수처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그것까진 모르겠다. 조서는 온 걸로 안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자료 역시 아직 협조를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히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북한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으려고 동료를 처형하기도 한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한 북한군의 일기를 또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일기에는 맨 앞에 달려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담겼습니다. 앞서 공개된 해당 병사의 메모에는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동료를 인간 미끼로 활용하는 방법도 담겼는데 세뇌된 북한군이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І ми бачимо, що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ові та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і наглядачі взагалі не зацікавлені у виживанні цих корейців. 인해 전술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신분을 은폐하려고 갖은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때 항복 대신 자살을 택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이 투항을 막기 위해 같은 편 동료를 처형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군 신원을 감추려 숨진 병사의 얼굴을 태우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 지역의 절반을 상실하고 몇 달 안에 나머지 영토도 잃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북한이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러시아의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군 사상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북한이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당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미국을 겨냥해 최강경 대응 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와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핵 무력 도발 계획은 자제하면서 신중론을 유지한 모양새도 읽힙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인원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북한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라 지칭하며 내년에도 최고 수위의 대미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낸 미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다만 최강경이라는 강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대미 전략을 꾸려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연설이나 보도를 통해 핵무력을 수차례 언급해왔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2기 출범이 다가오자 신중한 태도로 국제 정세를 사전에 살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나 관련된 입장이 전혀 제시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정책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기존의 강대강 대결 기조를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현 정세를 관망하면서 향후 변화에 따라 입장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북한은 연말을 맞아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박태성 조선노동당 비서가 내각 총리로 영전했고 최선희 외무상도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친러 인사를 등용하면서도 미국과 대화 여지를 남긴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전국 어머니 대회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며 눈물까지 흘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변에서 박태성 당시 조선노동당 과학교육 비서가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박 전 비서가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에 올랐습니다. 당내에서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북러 간의 우주 협력의 주도적인 인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역시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격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밀착의 공을 세워 승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이 이번 인사로 칠러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번에 승진한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 통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미국 간 최소한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무안공항은 갑작스러운 참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족과 지인들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방콕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신원 확인만 기다리며 답답함에 울분을 표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공항 밖에 주저앉아 있고 다른 시민들은 대합실에 앉아 눈물을 훔칩니다. 공항 안에는 가족을 찾는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락이 끊어진 딸을 찾으러 공항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목이 맵니다. 가슴이 제 막내딸이에요. 우리 큰딸한테 연락받았는데 큰딸 핸드폰도 계속 꺼져 있는데. 한순간을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동시에 잃은 여성은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없으면 안 돼. 죽었다든지 살았다든지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야지. 언제 말했다. 언제 말해주려고 안 해줘. 애기들이 해남군청에서 일하는 남편과 공구방을 운영하는 아내는 동료와 부부 동반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열흘 전에 딸 부부와 함께한 김장이 마지막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사이도 있고 딸도 있고 생겼어요. 자녀는 아직 없어요. 자녀를 한 3년 후에 가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질 때 됐는데 참 이렇게 돼가지고. 화순군청 소속으로 10여 년 전에 친목 모임을 결성해 여행을 떠난 전현직 공무원 8명과 민간인을 포함한 10여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제주항공과 지자체에 장례 절차 등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의문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인규입니다. 원장님, 먼저요. 이 여객기가 동체 착륙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한 점은 좀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동체 착륙은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체 착륙이라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문제는 동체 착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나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점이 있긴 합니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랜딩 기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랜딩 기어를 내리고자 할 때는 항공 유압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유압이 작동이 안 돼서 만약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로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하면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매뉴얼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까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딩 기어를 안 내리고 내렸다 하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발표를 보면요. 메이데이 조난 신호가 온 다음에 그 사고 난 게 몇 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되나요? 제가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는 충분치 않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그 제로원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다가 다시 복행을 해서 다시 뺑 돌아서 원라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역착륙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짧은 시간에 만약에 유압으로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전기로 해서도 안 되고 최후로 수동으로 그런 거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3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가 그런 거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도 없이 바로 돌아서 내려와야 됐을 어떤 그런 상황이 뭘까 하는 거는
저도 아직은 이제 숙제고요. 예. 원인은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그 착륙하는 장면은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착륙 과정에서 좀 이상한 점, 문제점은 좀 없어 보이시던가요? 그 과정이야 사실은 우리가 그 조종실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착륙한 거 말고 착륙을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그 단계 사진이 반대 방향으로 오는 사진이 그림을 보면은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랜딩 기어도 안 나와 있고 기타 다른 플랩이라고 하는 그 보조 날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거의 안 나온 상태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종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율로 이렇게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냥 속도가 많다 보니까 쭉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밀려나는 느낌이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기어도 안 나왔고 플랩도 안 나왔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당연히 많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활주로 길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그 조종사가 충분하게 잔여 활주로를 쓸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속도가 많다고 표현하신 거는 속도가 빨랐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 얘기하기에는 활주로 길이가 뭐 다른 공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물론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에 비하면은 거기는 한 4,000m가 되니까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짧죠. 그렇긴 하지만 이 기종은 예를 들어서 지금 2,800m라고 하는데 한 2,000m 공항에서도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입니다. 2,000m 활주로에서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활주로에서 이 비행기가 착륙하기에는 짧다고 우리가 단언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활주로에서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죠.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속도 강화각으로 접근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 랜딩 기어가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지금 새대 얘기, 버드 스트라이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엔진 속으로 새대가 만약에 새들이 빨려 들어가면 엔진의 이상이 랜딩 기어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개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엔진은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랜딩 기어 시스템은 물론 엔진으로부터 유압이 만들어져서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어떤 힘을 얻긴 하는데 한쪽 엔진이 나갔어도 다른 엔진에서 그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 엔진이 나갔다 해서 다른 엔진으로 충분히 랜딩 기어를 내리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유압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저거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수단으로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나가서 조류 충돌로 엔진이 나가서 랜딩 기어가 안 나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은 그 수동으로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평생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수동으로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토부가 얘기한 이번에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이 한 6,000시간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충분한 경험이 있는 기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조작이 아니라서 물론 자주 하는 어떤 그런 절차는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6,800 정도 되는가요? 그렇다면 충분히 경험이 많은 조종사로서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교육은 잘 돼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역착륙, 원래 오던 방향에서 착륙을 한 게 아니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대 방향에서 착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어떻게 좀 원장님을 좀 해석하세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착륙하다가 뭐 불안전한 상황이 있어서 복행을 했어도 사실은 돌아서 같은 방향으로 내리는 게 보통 통상의 절차인데요. 아, 원래 방향으로 가서요. 예. 예, 다시 이렇게 쭉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내리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이번처럼 복행을 해서 다시 180도 돌아가지고서 바로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예이고 아,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런 방향으로 내리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블랙박스라든가 뭐 음성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를 좀 봐야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조종실 그 음성 기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조종실 음성 기록부 기록에는 조종사들 간에 그 대화한 내용들이 일단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 간에 네, 예, 거기에는 물론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통화 내역도 녹음이 되지만 조종사와 조종사 간의 뭐 기장과 부기장 간의 통화한 대화 내용도 녹음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떻게 절차를 수행했고 하는 것들이 다 말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녹음이 만약에 제대로 수행을 했다면 녹음이 예.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앞서 국토부에서 그 블랙박스랑 이런 것들을 좀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폭발이나 화재 영상 보셨지만 저 정도에서도 그 블랙박스가 좀 온전하게 보존이 되나요? 이제 블랙박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기록을 남기는 장치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중력의 3,400배를 견디게 한다든가 뭐 온도가 뭐 1,100도에 뭐 1시간 이상 견디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여러 보완책은 하고 있는데 예. 충격은 사실은 그 정도 아닐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화재의 경우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1,100도 이상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결과는 장비를 아마 열어서 이렇게 작동을 시켜봐야지 제대로 녹음이 됐을까 확인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앞서 그 복행이라는 거요. 고 어라운드라고 하던데 그게 한 번 한 다음에 착륙을 시도한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 몇 차례 반복해서 수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연료가 허용한다면 사실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몇 번이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 예. 횟수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복행을 한 다음에 다시 착륙하겠다고 하는 판단은 조종사 기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기장이 합니다. 예. 그 기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상황을 기장은 그 조정 중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조종실에 보면은 그 랜딩 기어를 내리면은 그게 안전하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세 개의 랜딩 기어가 있는데 예. 거기에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하게 내려왔으면 이제 녹색불이 딱 들어오게 돼 있고요. 아, 예. 아마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렸기 때문에 아예 그 예. 램프가 아마 안 들어왔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조종사가 조종실 내에서 랜딩 기어를 내고 그게 안전하게 내려왔다 아니면은 불안전하다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걸 인지를 하고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관제탑에 알리고 관제탑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수행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아까 절차 수행한 거를 보니까 조종사들이 이제 비상 선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비상 선포를 한 게 메이데이 콜을 한 게 그게 조류 충돌로 의해서 그런 건지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와서 비상 선언을 한 건지가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랜딩 기어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에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기내에 연기나 뭐 이런 그 가스가 유독 가스가 유입된다든가 해서 빨리 내려야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예. 그리고 만약에 랜딩 기어를 이렇게 차례대로 내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동체 착륙을 결정했다면 예. 그거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이 따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어떤 게
원인이다 하고 지금은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랜딩 기어를 내릴 만한 여력이 없었던가 아니면은 그게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수행할 시간이 없었던가 아니면은 랜딩 기어를 내리는 것 자체를 까먹었던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면요, 애초에 이 기종, 이 여객기의 기체 결함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정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만 아는 거 아니라서.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 사고 과정을 좀 전반적으로 다 보고 뭐 국토부 브리핑도 보셨을 텐데 사고, 인명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 항공사나 뭐 여러 가지 뭐 저 국토교통부나 이런 그 안전 관련 여러 가지 조직들에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사실 부단히 노력도 하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뭐 100만 플라이트당 뭐 몇 건의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모니터도 하곤 합니다만 아쉽게도 사실은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항공사고가 교통사고보다는 분명히 훨씬 낮은 사고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고가 났을 때 오는 임팩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런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또 경각심도 갖고 또 교육도 더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장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 운영하여 장례 지원, 심리 지원 등 유가족분들께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 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폐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모든 가용장원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임 소재를 밝혀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